자, 오늘은 단어의 가장 기본인 형태소와 단어 이쪽부터 한번 가보자. 음운 변동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형태소에 대한 개념은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서 형태소와 단어, 그 다음 뒤에 나오면 어근, 접사 요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할 거야. 우선은 형태소를 한번 잠깐 볼게.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이때 뜻이라고 하면 뒤에도 나오지만 실질적인 뜻이나 문법적인 뜻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내신에는 문법적인 뜻 이 부분이 헷갈리거나 출제가 많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근, 접사 또는 어미,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문법적인 요소들을 좀 공부를 해야 돼. 요거는 요 강의가 끝난 후에 너희들이 내용 공부한 거를 올려주면 프린트로 다시 한번 나눠주도록 할게. 자, 우선 형태소의 분류를 먼저 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보자. 형태소의 분류는 실질적 의미의 유무와 자립성 유무로 나뉠 수 있대. 실질적 의미는 말 그대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다시 말하면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립성의 유무는 말 그대로 자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의존하느냐,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 있겠지. 우리가 글을 구분할 때는 우선은 실질적 의미 요 부분 하나를 보고 자립성의 유무 요렇게 하나를 따로따로 적용해 주는 게 좋아. 하나의 단어를 갖고 1번, 2번을 다 적용하게 되면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은 기준점은 1번 실질적, 형식적 여기에 맞춰놓고 푸는 게 좋겠지. 자, 형식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왼쪽으로 잠깐만 가볼게. 간단하게 이제 외울 수 있는 기준점들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잠깐 봅시다. 자립대 의존 단일어의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립은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우리가 이제 품사라고 하지, 사자가 붙어 있는 건 품사. 품사는 총 9개, 그래서 구품사라고 해요. 자, 이 구품사 중에서 조사,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의존 형태소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과 어미 됐죠? 이 부분은 의존 형태소로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접사, 여기도 의존 형태소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의존이라는 것은 혼자서 쓰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의존 형태소라고 불러. 자, 위로 잠깐만 올라갈게. 실질 형태소 대 형식 형태소. 그러면 문법적인 요소를 하고 있는 게 형식 형태소라고 그랬지? 이걸 외워줘 먼저. 조사, 어미, 접사를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렇죠, 전부 다 실질 형태소다. 자, 그럼 이제 주의할 게 있어. 아까 의존 형태소에서 용언에 어간과 어미 활용하는 거 있었지? 그러면 이 어간과 어미가 이 형식 형태소에는 한쪽은 형식으로 가고 한쪽은 실질 형태소로 넘어온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 자, 그런데 여기는 어근이라고 써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어간이라고 써 있지. 요것에 대한 의미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는 좀 할 건데요. 품사라는 걸 우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어떤 친구들은 배경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용언이라는 것, 이 용언이라는 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문장 성분으로 나뉘지. 그 문장 성분에서 서술의 역할을 할 수 있거나 또는 부사나 관형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 형용사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이 용언이야. 이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동사,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지. 그 이유는 동사, 형용사는 특이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 옛날 기억나나 모르겠다. 단어를 구분했을 때 형태가 변하는 것에 대한 유무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또는 기능에 따라 또는 의미에 따라 나누기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단어를 의미나 기능이나 형태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를 구분했었죠. 그래서 총 9품사를 만들었던 거야. 그 중에 동사, 형용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죠. 활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얘가 활용을 할 때는 기본형에다가 어미가 붙게 되거든. 예를 든다면 먹다라는 단어가 있다. 먹다라는 단어를 활용하게 되면 먹고, 먹다
먹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먹다라는 요 으뜸걸 기본형이라고 하죠. 활용할 때 보니까 먹고 먹지. 이 먹이라는 건 그대로 놓아두고 뒤에 고라는 또는 지라는 어미를 붙여서 문장 안에서의 쓰임. 다시 말하면 먹다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린 요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을 간이라고 부를 거고 이렇게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지금처럼 문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이름을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먹고 먹지는 무슨 의미겠어? 그렇죠. 뜻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까 형태소에서 이 말 했었잖아.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문법적인 측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실질적인 거 요걸 한번 볼까? 그럼 먹다라는 건 어떤 의미야? 그렇죠. 먹는다. 그죠? 음식 같은 걸 입으로 넘기다. 뭐 이런 뜻일 거지. 그지? 그러면 먹다의 이 먹이라는 요 글자 하나가 그 목으로 음식물을 넘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 요렇게 말의 뜻, 의미, 그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을 어근이라고 해. 그럼 이때 다는 뭘까? 그렇죠. 으뜸꼴을 만들 때 우리는 종결어미 다를 붙이게 돼. 요렇게. 사전에 활용되는 모든 것을 다 올리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기본형을 사전에 올려놓고 활용하는 것들은 불규칙도 있지만 규칙적인 특성이 많아서 어미를 제외하고 먹다를 놓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실질과 형태소에 대한 요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어간 어미에 대한 걸 한번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또 잠깐 장황해졌어. 자, 형태소는 1번, 2번으로 아까 나뉜다고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잠깐 뒤로 잠깐만 제쳐두고 우선은 어간 어미, 어근 요걸 좀 이해했으면 다시 이쪽 개념으로 한번 와보자. 실질 형태소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그 다음 용언의 어근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용언의 어근이라는 것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 요 의미를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만약 얘가 문법적인 뜻으로 갔을 때는 그렇죠. 어떤 형태로 넘어갈까? 어간 어미라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니까 의존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 어근이라는 부분을 어간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문제집은 같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다시 한번 수업할 때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거야. 자, 그럼 어간과 어근은 그냥 무조건 동일한 건가요? 다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건 또 뒤에 들어가서 단어 형성할 때 문제가 되거든. 근데 이걸 우문 변동하기 전에 하는 이유는 그 우문 변동할 때 이걸 구분해야 되는 단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자, 우선은 원래대로 가봅시다. 어근과 어간. 자, 아까 먹다라는 단어가 있지? 먹다. 자, 근데 접사라는 단어는 이 접사라는 문법적인 요소 바로 여기에 있지? 조사, 어미, 접사. 이게 형식 형태소. 다시 말하면 문법의 뜻,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접사라는 것은 단어 뒤에 또는 앞에 붙어서 그 단어의 의미를 더해주거나 한정해주는 게 접사야. 자, 예를 든다면 먹다, 먹고, 먹지라는 이렇게 활용하는 먹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접사를 붙여서 먹이다라는 단어를 만들게 되면 이는 사동의 뜻을 갖게 돼. 사동이 바로 문법이겠지? 사동의 뜻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시키다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먹이다를 활용해 볼게. 먹이다를 활용해 보면 먹이시라는 형태로 앞에서는 먹고 먹지야. 그럼 요때 먹이다도 먹고라고 쓰면 되는데 그러면 사동의 시키다의 의미가 문법적인 의미가 빠져버리지. 그러니까 먹이고 먹이지라고 써야 사동의 시키다의 의미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요 상황을 볼 테니 먹다의 사동 접사라의 접사가 붙어버리면 어느 정도의 새로운 의미, 이때 의미는 문법적 의미가 되겠지. 그 의미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자, 그럼 앞에 우리가 요 부분이야. 단어를 활용할 때, 그죠? 단어를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했지. 그러면 먹이고 먹이지라는 부분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딜까? 그렇지, 먹이가 될 거야. 변하는 부분은 고치. 이건 뭐 어미라고 불러주면 되겠네. 여기서도 마찬가지 형태는 똑같으니까 별 문제 없었어. 하지만 먹이고 먹이지 했을 때 이 먹이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자, 이 먹이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어간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어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어근 하나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어근과
접사가 만나서 하나의 어간이 만들어진 거야. 나중에는 어근의 수나 또는 접사의 수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나올 때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 자, 이건 다음에 우리가 또 문제 풀고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용어를 배운다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은 문법에 대한 개념을 단어 하나하나 꼼꼼히 좀 정리를 다시 해놓으세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문제를 물어보진 않고 배경을 준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이야기할 거지만 내신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영어 단어의 뜻 외우듯이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 풀 때 요때 어근이다, 어간이다 이런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다시 한번 갈게. 실질형 태소와 형식형 태소는 우선은 형식형 태소를 먼저 외워줘. 조사, 어미, 접사는 형식형 태소다. 그럼 나머지는 실질로 가면 되겠지. 이해 갔지? 그래서 용언의 어근 요까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자립형 태소는 의존형 태소랑 구분해야 되는데 의존형 태소에는 조사, 어간, 어미, 접사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조사나 접사는 그대로 내려오니까 외우는데 어렵진 않고 어미도 그냥 내려올 거야. 다만 용언의 어근이라는 부분이 그대로 내려와도 상관없죠. 왜? 여기도 한번 잠깐 볼게. 어간이라는 것 속에서는 아까 어근과 접사가 있었지. 어차피 접사는 의존 형태소니까 요때 어근만 따로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이렇게 외우면 좋을 거야. 실질 형태소는 전부 다 자립 형태소다. 단 조건이 있다. 용언의 어근만 어디로 집어넣자? 그렇죠. 의존 형태소로 집어넣자. 이런 규칙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에다 적용을 시킬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실질 형식 또는 자립 의존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더라도 문장을 줬을 때 그 문장을 형태소 구분을 못한다는 게 문제지.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IC 분석이라는 게 있어. 학교 선생님들은 이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분의 단어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단어를 나눴을 때 아, 기 이런 것들은 쉽잖아. 아기 할 때 아자와 기자를 나눠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은 고민 없이 그냥 아기가 하나의 단일어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 자, 그런데 간다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잠깐 간다가 가 단데 그럼 이거를 가 나누고 니은 다로 나누는지 가 나누고 니은 나누고 다로 나누는지 이 부분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나눌 땐 이렇게 나눈다라는 정도만 알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와야 될 때는 어미에 대한 거 완벽하게 외울 겁니다. 접사에 대한 것도 완벽하게 외울 건데 용언에서 접사라든지 이런 것은 되게 중요해지긴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접사가 되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치고 받다, 치받다 이런 두 개의 단어를 봤을 때 치고 받다 그랬을 때는 합성어지만 치받다 그랬을 땐 파서형어가 돼요. 요번에 이제 1학년 문제들 중에서도 맨손, 맨처음 이런 것들을 구분해 줬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띄어쓰기로 구분할 거냐? 근데 아까 치고받다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 그래서 어미와 접사에 대한 걸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형태소 구분하기가 편하기는 해. 근데 지금은 형태소 구분을 먼저 그냥 간단히 한번 해보자. 자, 우선은 방법은 아까 1번부터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라고 그랬는데 1번이 어디서부터? 형식부터 적용을 한다. 조사, 접사, 어미로 가야 되는 건데 자, 아기, 가 무조건 한번 다 나누세요. 새, 옷을, 입, 얻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옷은 왜 나누나요? 이건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뭐부터 밝혀주자? 조사, 그 다음 조사, 어미. 그래서 이 얻이라는 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에 해당하는 거야. 다는 당연히 어말 어미, 종결 어미가 되겠지. 그럼 우선 조사를 먼저 다 빼줍니다. 어미를 다 빼주고요. 접사는 당연히 없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한번 쓰세요. 귀찮더라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만 해주면 돼? 그렇죠. 실질 형태소는 거의 대부분 하나만 빼고 전부 다 뭘로 가는 거예요? 자립 형태소로 가는 거죠. 다 자립이라고 써줍니다. 자립이라고 써주면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는 거죠. 자, 용언의 어근, 여긴 분명히 어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입고, 입지, 입니, 그러니까 입다. 됐나요? 몸에 못을 걸치다. 이런 식의 뜻을 갖고 있는 입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어근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요때 어근인 요 어간, 입이
변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이게 형식형태소, 의존형태소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형태소 구분을 할 때 실질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먼저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분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것, 실질적인 걸 다 자립으로 뽑아내면서 그 중에 간만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관형사가 나와 있죠. 관형사. 관형사는 반드시 체언을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 내에는 홀로 쓰일 수 없다. 하지만 관형사는 앞뒤에 다른 형태소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문장에 쓰일 수 있으므로 자립 형태소이다. 됐나요? 그래서 관형사를 또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때 맨이라는 것은 맨손에서 이건 접사에 해당해요. 맨 처음에 어떤 순서를 나타낼 때 이 맨이라는 것은 관형사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 맨이라는 의미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왼쪽에 이제 암기하는 형태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관형사, 실질, 의존명사, 실질 이렇게 나오는데 의존명사도 조심해야 돼요. 의존명사라는 것은 의존이라는 말이 쓰여 있어서 이거를 의존으로 넣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얘도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립으로 넣어야 된다. 꼭 외워주시고요. 용언의 어간, 의존, 반드시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반합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까 관형사는 그렇죠. 명사가 나타날 때 나오지만 얘는 다른 조사, 어미, 접사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문장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관형사는 자립 형태소로 본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단어라는 걸 한번 또 잠깐 봅시다. 단어.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을 우리는 그렇죠. 단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단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품사랑 연결시켜서 배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의미와 기능, 의미, 형태 이렇게 나누겠죠. 기능, 의미, 형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수식원 이쪽으로 나누느냐 아니면 그냥 관형사 이렇게 나누느냐 형태가 변한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 활용한다. 활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아기가 새 옷을 입었다. 어절로 나누면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새 옷을 입었다. 단어대로 나누면 아기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자,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됐죠? 홀로 쓰일 수 없지만 분리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래서 아기가 새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죠. 자, 왼쪽에 이 형태가 참고로 잠깐 붙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문장을 쓸 때 가를 이, 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형태가 다르지만 기능이 같다. 그래서 이걸 형태는 달라요. 이 형태. 단 조건은 뭐냐면 기능이 같아야 돼요. 됐죠? 예를 들면 먹을 빵을 좀 사와.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수학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때 먹을은 뒤에 있는 빵을 수식할 때 쓰는 먹다에 리을을 붙여서 뭐가 된 거죠? 그렇죠. 관형어가 된 거죠. 수학을 할 땐 을은 목적어를 나타내는 그렇죠. 조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미와 조사와 접사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해야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똑같이 을 또는 영어를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됐죠? 요때 늘과 요때 을은 형태는 다르지만 목적어라는 기능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을은 기능이 다르죠? 됐죠? 더군다나 얘는 어미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형태가 얘랑 비슷해 보이지만 어쨌든 문법적인 특성이나 기능들이나 의미, 역할, 이름은 다 다르다. 이 뜻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이 형태가 바로 나옵니다. 이 형태란 형태는 다르지만 기능은 같은 형태소를 말한다. 같은 형태소. 예를 들어 주격조사 이 가에서 대표형을 이로 잡으면 대표형이 아닌 가가 남는데 이를 대표형의 이 형태라고 부른다.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르를, 접속조사 와과, 연결어미 아어, 여 등이 있다. 자, 나중에 요거는 뭐 불규칙으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상보적 분포라는 말 알고 있어야 돼요. 상보적 분포.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이거죠. 주격조사 이 가가 나타날 자리가 있어요. 주격조사가 나타날 자리에는 이 아니면 가가 나타나죠? 그죠? 그런데 이가 나타나는 자리에는 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배타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좀 어렵습니다. 상보적이라는 것은 주격조사, 다시 말하면 받침이 있다, 없다라는 상태 속에서 주격조사 이를 붙이든 얘를 붙이든 서로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가 나타나는 자리에는 가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배타성을 또 지니게 됩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인데 얼마 전에 고등학교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는 높아심에서 얘기를 좀 한 거고요. 잘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암기는 여러분들 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단어는 우리가 또 다시 또 한번 할 겁니다. 지금 형태소에 어떤 초점을 맞춘 형태니까 한번 보시고요.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수업하는 것은 문법의 달인이 되기 위한 내신 문법과 그 다음에 확장적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문법이라는 부분의 맨 처음의 시작은 저는 우문 변동보다는 형태소로 출발합니다. 물론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형태소보다는 우문 변동, 우문 체계에서부터 출발은 하지만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문 변동에 대한 것도 심화적인 내용까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형태소부터 출발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시 형태소하고 조사, 접사, 어미 중에 특히 이제 어미 우리가 한번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우문 변동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형태소와 단어 중 형태소에 초점 맞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